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하루 만인 오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저항이라며 재판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과 합쳐 민영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현재 빅3 체제인 조선산업은 빅2 체제로 재편됩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2월 말 아시아 국가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는데 북미 양국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최상이라며 비핵화에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에 특혜로 입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태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지점장에게서 안마봉 등으로 멍이 들도록 맞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진이 피해 직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회원들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이사장의 횡령 의혹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도 적발됐습니다. 제주와 남부, 강원 영동 지역에 최대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오면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고 곳곳에선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이주자를 위한 주택부지를 마련해달라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곳 마을은 이미 2번의 정부 사업으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정착한 곳인데요. 또 한 번의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하루 만에 야당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대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관 탄핵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 주셔야 합니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이 정치권에 불러온 후폭풍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특검까지 거론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선 야당의 주장을 노진호, 허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했느냐 어쨌느냐라는 것은 보고가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의원은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국당 당권 주자도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와 대선 캠프와의 관계 등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무효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론 조작에 의해서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라고.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당론은 아직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깊은 논의를 안 했고요. 그것은 앞으로 당 전략팀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 대정부 공세를 강하게 이어간 다음 대통령 특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국민은 요구한다. 대통령은 응답하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청와대로 달려가 또 한 번 긴급 의총을 진행했습니다. 규탄 집회 성격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 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문정권, 문재인 정부 문 닫아야 되는 거
앞서 국회에서 진행한 비상대책위 회의에선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거론됐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한 언행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봤습니다. 대통령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김 여사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드루킹이 끌던 경인선을 언급한 사실을 겨냥한 겁니다. 한국당은 이미 김태우 전 수사관과 손혜원 의원 관련 사건에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 장애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재판부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부의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나한, 박유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재판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내놓고 있는 대선 불복 프레임도 차단했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같은 시각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로 가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접견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판결을 좀 바로잡고 경남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견을 하는 동안 보수 진영 측은 의원들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김경수는 사형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JTBC 김나한입니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실상 사법농단 관여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공소장 등이 근거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도 공소장에도 사법농단 관련돼서 관여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장 관련된 정보들 미리 입수해서 임종원 전 차장을 통해서 차례로 순차로 보고하게.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여도에 따라 법관 탄핵 명단을 추리고 있습니다. 성판사 역시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입니다. 비위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징계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위인지 아니면 탄핵에 이르는 정도인지 등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분별을. 민변은 2차 탄핵소추 법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3차 발표를 하게 되면 성창호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여야에선 이처럼 많은 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면서 이틀째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청와대 취재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판결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혹시 반응이 더 나온 게 있는지요? 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현안 점검 회의에서 김 지사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분위기도 평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선고에 충격을 받은 건 어제까지의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 평이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자체가 문 대통령의 어떤 고심이 깊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하필 설 연휴를 앞두고 악재가 겹쳤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의 말실수, 또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에 이어서 최측근인 김 지사가 구속되면서 설 밥상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내내 활발하게 경제 행보를 이어갔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도 각별한 공을 들였지만 사실상 그 빛을 잃었습니다. 또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게 애썼지만 이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청와대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건 사실입니다. 예. 자, 지금 그 야당에선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바로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일부 시각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한 바 있는데요. 이미 여당이 사법부와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뛰어들면 향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 이후에 전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선 무효까지 거론하는 상황이죠. 여야 입장 그리고 전국 전망 간단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선 무효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은 대통령 특검 수사와 또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 여러 의원들이 아무튼 이 내용을 거론은 하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여론 추이도 좀 지켜보겠다라는 건데요. 예. 이 폭발력이 굉장히 강한 이슈지만 초기에 대선 불복 프레임을 너무 일찍 내걸면 나중에 또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이 의원 개인의 의견 정도로만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의 공세 수위가 상당히 좀 높긴 합니다.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미 그 입장은 가닥을 다 잡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판결 자체가 워낙 왜곡되고 또 일방적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판결 내용을 해석해서는 맞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때문에 최근 사법 이 적폐 세력에 대한 척결 작업과 맞물려서 판결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법부와의 전면전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별로 본 이해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법부와 또 충돌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 사법부 일부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사법부 안에 좀 편향된 정치 판사 세력 때문에 왜곡되고 또 불공정한 판결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근 이들에 대해서 탄핵이 진행되니까 그들이 보복에 나선 것이란 설명인데요. 예. 그러면서도 여당이 이 사법부 전체와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야권에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거를 언급하고 있더군요. 네, 민주당이 2012년 대선을 국정원 댓글로 인한 부정선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예. 이 댓글 조작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드루킹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은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정 지지자의 이탈이지 이 정권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예. 총선이 언제죠? 20년이든가요? 네, 내년 이제 약 그렇죠?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이거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갈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곧 이제 야당에서는 또 특검 주장을 곧 공식화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공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예. 또 대개 이런 특검 카드가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인 타협으로 좀 중간에 흐지부지된 일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한국당이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이 당 대표 후보들이 저마다 또 보수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 대통령을 또 정조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는 오늘도 구치소에서 변호인들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만났죠. 항소심 대책 마련 등의 사활을 거는 그런 모습인데 서울구치소에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지사가 오늘 변호인과 여당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죠. 네, 김 지사는 어제 이어 오늘도 이곳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구치소 접견이 오후 6시까지라 어제는 20분 정도 짧게 만났는데요. 오늘은 변호인이 오전 11시에 구치소 접견을 신청해서 1시간 정도 비교적 길게 김 지사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도 직접 구치소를 찾아와서 30분 정도 김 지사를 만났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는지요? 네, 변호인과 여당 정치인들은 김 지사와 항소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변호인은 판결문이 나온 만큼 판결문 분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판결문을 꼼꼼하게 뜯어본 뒤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일단 김 지사 측은 큰 틀에서 물증이 없다. 그리고 드루킹 측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1심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게 직접 증거가 아니라 간접 증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진술 등이 필요한데 김 지사 측은 아무래도 이 드루킹 쪽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됐던 만큼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이게 1심 재판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드루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연 때 접속했던 화면이 PC 화면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특검 주장에 맞춰서 모바일 화면이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 지사 측은 이렇게 물증이 없는 데다가 진술도 계속 바뀌었던 만큼 신빙성 있는 진술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실형에 법정 구속한 걸 놓고도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네,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된 건데요. 최근 이 죄로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습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 법정 구속은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예,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오늘 도민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구속에 따른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남도청의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도청 앞인 것 같은데 직원들이 아직 퇴근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경남도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퇴근 시간은 훨씬 지났지만 불이 켜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도지사실과 권한대행을 맡은 행정부지사실, 여러 참모진들의 방이 모여 있어 도정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2층은 저렇게 모두 켜져 있습니다. 경남도청은 어제에 비해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예, 수장의 공백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건 역시 현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 내륙 고속철도라든가 김해 신공항 문제, 이게 굉장히 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진주에 있는 경남 서부청사에선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김 지사가 구속되지 않았다면 잔치집 분위기일 텐데 내부 인사만 참석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0여 년간 지지부진하다 김 지사 당선 이후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이 때문에 김 지사 구속으로 사회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도민들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또 김해 신공항 반대와 부산 경남 제2항만 등 이웃 지자체들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도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예. 자, 김경수 지사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는데 혹시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김 지사가 옥중에서 쓴 편지가 오늘 가족과 변호인 면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잘못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도민들에게 송구하다 말과 함께 긴 싸움을 한 뒤 꼭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예,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계에서 두 가지의 매우 상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광주시와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낮추되 지자체가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실험이죠. 자, 비슷한 시간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과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쇠락해가는 제조업의 변화를 주려는 시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집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와 광주광역시, 정부가 함께 만드는 방식입니다. 광주시 외곽에 2021년까지 경차형 SUV 10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이 들어섭니다. 일자리 12,000개가 생기는 겁니다. 임금은 다른 자동차 공장의 절반 수준이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살 집이나 보육시설 등을 지원해 괜찮은 일자리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 상반기까지 2곳을 더 선정해 이런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첫 발을 뗐지만 남은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오늘 협약식 현장에서도 현대기아차 노조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업성도 없다면서 설 이후 총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7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 문제도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하는 돈은 합쳐서 1,100억 원 수준입니다. 올해 안에 나머지 6천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아야 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예, 조선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산업은행이 20년간 들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을 민간에 넘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유력한 인수 후보는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업계 구도가 이른바 빅3에서 빅2로 바뀌는 겁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나선 산업은행은 오늘 현대중공업과 기본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두 회사는 통합법인을 만들어 그 아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기존 지분을 넘기는 대신 통합법인의 주식을 받아 2대 주주가 됩니다. 이럴 경우 국내 조선업은 3강 체제에서 2강 체제로 바뀝니다. 빅3 체제 하에 과다한 경쟁,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빅2 체제로의 조선산업 재편. 다만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한 달 내 삼성중공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협상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떠맡은 건 1999년. 그간 들어간 공적 자금은 7조 원가량입니다. 이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산업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산은의 입장입니다. 반면 대우조선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는 겹치는 사업이 많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걱정에서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구조조정이 뒤따른다면 인수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월 말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회담 준비를 위해서 이미 아시아에 팀을 파견했다고도 했습니다. 2월 말 아시아에서 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 비핵화의 회의론을 제기한 정보기관을 비난하면서 북한에 어떤 일이 있을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That's what the North Koreans have now agreed to. It's what we've agreed to with them as well.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의 기초공사를 위해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 이미 팀을 파견했다고도 확인했습니다. 2월 말 아시아 국가에서 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CBS 인터뷰에서 시기와 장소가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보기관 책임자들의 북한 발언이 못마땅했는지 학교로 돌아가야 할 것, 즉 공부 좀 더 하라며 폭풍 트윗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예전과 큰 차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미 정부 내 회의론이 정상회담까지 남은 실무 협상에서 얼마나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우선적인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도 이에 따른 상당한 상응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2월 말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선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얘기한 만큼 논의는 영변에 먼저 집중된 뒤 다른 사안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문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 모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미국이 꺼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이 당국자는 체제 보장 내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핵을 포기해서 이뤄질 인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이 모든 것에서 평화 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 당국자는 남은 한 달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디테일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게 될 북미 실무 협상에는 비건 미 대북정책 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가 각각 북미 대표로 나올 예정입니다. 북한이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를 새롭게 내세운 배경에는 전문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믿을 수 있는 인물로 꼽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북한의 실무 협상자가 바뀐 건 전문성이나 협상력보다 김 위원장의 신뢰 때문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사활을 건 비핵화 협상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혁철이 군축 경력의 전문성 때문에 투입됐다는 그간의 분석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초대 스페인 대사를 지낸 외무성 출신 김혁철이 현재 김 위원장이 있는 국무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로 치면 외교관이 청와대에 파견된 셈입니다. 각 부처가 결합하는 형태로 협상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혁철 전 대사는 4년 전 한 싱크탱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희망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We hope to develop the relationships between my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We insist that all those hostile policies should be stopped. 기존의 비건 대표의 협상 파트너로 알려졌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 역시 협상에서 일정 역할을 계속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로 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 의원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다시 부인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2년 하반기 공채 시험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 이름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인적성 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을 거쳐 회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첫 관문인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고도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강하게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2012년도 KT 하반기네. 이 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 최종 결과 해가지고 합격 통지서까지 이렇게 본인은 지금도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번에도 자신이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켜 심하게 보복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해선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T 측은 김 씨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출장길에 스트릿바에 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안내를 했던 가이드는 의원이 스트릿바에 가자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일 의원은 합법적인 술집에 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가이드인 데니얼 조 씨는 2016년 가을 경북 지역의 시 의원 일행을 뉴욕에서 안내했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조 씨는 시 의원이 스트릿바에 가자고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하고 시 의원이 가이드에게 팁을 주라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1불짜리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1불씩 주라고 직접 1불씩. 팁으로요. 이 가이드는 방송 인터뷰에서 실명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구가 공개되며 곧바로 최규일 의원이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스탠드바가 어떻게 첫 말씀만 해주세요. 그거 지금 보도자료 냈으니까 보도자료.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술집에 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이드에게 주점을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진 않았다. 실제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또 춤추는 무희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스트립쇼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로를 야당 의원에 대한 편파 표적 보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상사인 지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 명씩 지점장실로 불려가서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신아람 기자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달이 이곳저곳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영업사원 A씨는 2년 가까이 지점장실에 불려가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자라든지 그리고 뭐 안마봉이라든지 이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허벅지나 발바닥, 팔뚝 등을 여러 차례 맞았었고 정강이도 걷어 차이면서 피가 여러 번 튀겼던 적도 있었죠. 폭언까지 더하면 거의 매일 당했다고 합니다. A씨가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지점장 폭행과 폭언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발바닥은 건강에 좋다면서 맞고 나중에는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고 지점장실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집어 던진다든지 그 사람이 저러다 죽지 않을까 정도로 화를 내요. 야이 블라우스를 입고 왔어요. 근데 팔이 이런 식으로 검한 거예요. 여기서 옷이 아니라 멍든 거였어요. 폭력 뒤엔 회유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1시간 먼저 폭언 폭행이 있으면 꼭 그 뒤에 1시간은 좀 너 잘 되라고 한 거다라는 식으로 달래주고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던 피해자들은 최근에서야 피해 사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전 직원을 포함해 10명에 가까운 걸로 파악됩니다. 회사도 조사에 나서면서 지점장을 물러나게 했고 피해자 일부를 대신해 경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현재 지점장은 취재진은 물론 회사 측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새벽 이른 시각에 문을 닫은 편의점에 들어가서 금고를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입문을 깨고 아예 금고를 떼어갔는데 40초도 안 걸렸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편의점 출입문이 깨지더니 남성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곧바로 금고로 다가가 통째로 떼어냅니다. 문을 깨고 들어와 금고를 훔치기까지 40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마친 일당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곧장 도주합니다. 이들은 16살 박모군과 이모군 등 5명이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금고를 훔쳤습니다. 2명은 망을 보고 나머지는 물건을 훔치는 등 역할도 분담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범행을 한 것을 보면 주변에 또 한 번 다른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동일 수법으로 절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은 유흥비에 사용할 현금이 떨어지자 심야에 문을 닫는 편의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박모군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삼성에서 반도체 화학물질을 개발하던 노동자가 또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삼성 SDI 소속 32살 연구원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삼성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밝혔을 때 삼성 SDI 등 다른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삼성 SDI 선임연구원 32살 황모 씨가 숨졌습니다. 황 씨는 2014년 5월부터 삼성 SDI 수원 사업장에서 반도체용 화학 물질을 개발해왔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반올림 측은 황 씨가 연구 과정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암 물질을 다루는 황 씨에게 보호장치와 보호구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 황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역학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삼성이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삼성 SDI 등 다른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삼성 SDI 측은 발암물질 노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반올림에 제보된 사례 중 삼성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60명이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아베 일본 총리가 요즘 공식 자리에 안경을 쓰고 나온다고 합니다. 안경이 뭐 대수냐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분석이죠. 그 모습이 30여 년 전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모습과 꼭 닮았는데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이른바 착한 아저씨 이미지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건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입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발언하는 모습이 아버지 아베 신타로와 똑 닮았습니다. 아버지 아베는 관방장관과 외무상을 지낸 저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았습니다. 러시아와 영토 문제를 해결해 최대 외교 성과로 만들려는 아베 총리의 모습과 겹쳐지는 게 당연합니다. 통계 부정 문제로 코너에 몰리자 소위 착한 아저씨처럼 보이려는 이미지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에선 통계 부정의 책임을 묻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실질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계산했더니 10배나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実質賃金の伸び率は結局マイナスだったのではないですか。連合の調査においては5年連続で今世紀に入って最高水準の賃上げが継続しており 임금 상승 통계를 만드는데 유리한 기업만 추려 짜깁기로 아베노믹스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대한독립선언서의 초고가 내일 공개됩니다. 100년 전 중국 지린성에서 독립운동가 39명이 발표한 선언서인데 이걸 보는 건 처음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하늘의 인도와 정의 법리에 따라서 민족 독립으로 합방 무효를 선포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불씨가 된 대한독립선언서 초고입니다. 선언서엔 일제의 강탈을 꾸짖고 자주독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는 100년 전 2월 1일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가 39명이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며 발표했습니다. 이후 28 독립선언서와 3.1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고는 개인, 민족, 국가 간의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삼균주의를 제창한 조소왕 선생이 썼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 임시헌장의 기초자이시고 후손을 통해 전해지던 이 선언서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주부님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환구할 때 가지고 오시고 총 5장 중 2장은 소실돼 현재 3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내일 오전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 6필 초고를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경기도 바깥으로 번질 기세입니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충북 충주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 농장은 안성의 감염 농장과 역학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은 더 힘들어졌죠. 정영재 기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방역대원들이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추가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충주의 한우 농장입니다. 구제역이 첫 발생한 경기도 안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신고된 건 처음입니다. 이미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1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1차 역학조사 결과 안성의 감염 농장들과 이 농장은 왕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방역대를 새로 짜고 차량과 사람 왕래 등 역학조사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만큼 방역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농장의 소들도 안성 농장의 소들처럼 지난해 9월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의 효능에 대해 의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전국 모든 소와 돼지에게 토요일까지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한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48시간 동안 가축 관련 모든 차량 이동을 제한시켰습니다. 또 앞으로 3주간 가축 시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금 설 대목을 앞두고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킨다. 이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시커먼 흙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그고 떡의 유통기한을 일주일씩 마음대로 늘린 것도 있었습니다. 홍지용 기자. 용인의 한 정육점. 경찰이 손님인 것처럼 다가갑니다. 그러나 유전자 분석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고향의 한 두부 공장. 바닥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고 두부가 담긴 통에는 시커먼 알갱이가 떠다닙니다. 저거 안에 보이세요? 이물질 떠 있는 거 두부 안에? 저 흙 아니에요? 흙이 지금 두부에 그대로 있잖아요. 떡의 유통기한을 일주일이나 늘린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아니 플러스 6일이 뭐예요? 유통기한을 말하는 거죠? 내가 유통기한 6일을 쓰거나. 걷어들인 떡은 1톤이 넘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아온 업체 76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품 표시 기준을 어기거나 속이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통기한에 가짜로 적은 떡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가 없는 정체불명의 멸치 육수도 수거해 조사 중입니다. 명절 대목을 악용해 불량식품을 만든 업자들은 모두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가장 거침없던 불굴의 활동가 가운데 한 명. 누구일까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부고면의 김복동 할머니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유명 인사가 숨졌을 때 부고면의 그 행적을 담아내는데 할머니는 긴 부고에서 세계적 인권 운동가로 자리매김됐습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도 일제히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우리들이 1억 원 받겠다고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나라에 힘이 없어 국민들이 억울하게도 잡혀가서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 외신이 집중 조명한 건 전 세계의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렸던 할머니의 삶입니다. 생전 발언과 유언 등을 소개하며 평생 전해온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뉴질랜드, 시드니. 지난해 할머니가 태풍 피해 성금을 기부하며 인연을 맺게 된 제1조선학교에서도 김복동 할머니를 잊지 않을래요. 할머니를 기억하겠다는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입을 쫙 다물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나 세계는 다 알고 있어. 언젠가는 알 날이 안 오겠습니까? 김복동 할머니의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연결식을 마치고 할머니는 충남 국립 망향해 동산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번 겨울엔 눈 구경을 통 할 수가 없어서 가뭄까지 걱정했는데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눈이 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눈이 전부 얼어붙을 텐데 내일 아침 출근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메말랐던 논밭이 눈으로 덮였습니다. 지난달 초 눈발이 조금 날린 이후 호남 지역에 눈다운 눈이 내린 건 올겨울 처음입니다. 전북 장수에 11cm를 비롯해 곡성 9.2cm, 광주에도 3cm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도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낯선 눈길, 차량은 조심조심 거북이 걸음이지만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뒹구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10cm 안팎의 눈이 왔습니다. 등산로가 막히고 산간도로는 통제됐습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항공기 10여 편이 결항되는 등 운항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강원 영동에도 닷새 만에 다시 많은 눈이 내려 해변까지 눈에 덮였습니다. 이 지역엔 대설특보가 밤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큰 눈에 사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첫눈은 양이 많지 않았지만 유치원생 350여 명이 3시간가량 발이 묶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산길이 얼어버려 고시대에 있던 유치원에서 내려오지 못한 겁니다. 강원 양양에선 차량 7대가 연수에 추돌했고 제주 산간도로에선 차량이 미끄러져 뒤집어졌습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휴업한 학교도 속출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더 걱정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내륙 곳곳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린 눈과 젖은 땅이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곳곳에서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 중서부는 얼어붙었고 호주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한쪽은 섭씨 영하 48도, 다른 한쪽은 60년 만에 영상 50도. 말 그대로 극한의 날씨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젖은 빨래는 10분 만에 단단한 장판이 됐습니다. 뜨거운 물은 얼음가루로 변해 떨어집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던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이른바 북극 소용돌이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빨라질수록 극한 날씨는 더 자주,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일본의 한 교도소에서 총 300명의 재소자와 교도관이 한꺼번에 독감에 걸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일본 전역에서 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54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20일까지 일주일 사이에만 독감 환자가 213만 명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시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NHK는 이곳 재소자 205명과 교도관 95명 등 총 300명이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재소자의 12%와 교도관의 21%에 해당합니다. 교도소는 관련 기록이 있는 최근 5년 새 가장 큰 감염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교도소는 재소자들이 모이는 작업장 운영까지 중단시켰습니다. NHK는 도쿄도가 일주일 새 415개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 독감 환자 수가 26,600명으로 기관 한 곳당 64.1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감염 규모입니다. 도쿄도에서 유행하는 독감은 H1N1형입니다. 10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것입니다. 도쿄도는 최근 독감이 도 전체로 퍼져나가자 독감 유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 밖에 일본 광역자치단체 47곳에서 독감 환자 수가 경보 레벨을 넘어섰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의사 행세를 하며 직접 성형수술을 한 70대 간호조무사와 병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동네 미용실 등에서 고객을 끌어모았는데 평소에 원장으로 불리면서 주변을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경찰이 병원에 들이닥칩니다. 환자들의 진료 기록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무면허로 수술까지 한 70대 간호조무사와 병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원장으로 불리며 주변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동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업소를 통해 환자를 모으고 쌍꺼풀 수술과 페이스 리프팅 등을 직접 했습니다. 고객들 안쪽 어디 하면은 평균만 얼마 예약 주고 와라.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수술과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지난 3년간 올린 수익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 카드에 적힌 암호 표기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환자 차트에 보면은 원장이 했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모서리에. 경찰은 원장이 병원 운영비를 아끼려고 조무사에게 무면허 시술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을 땐 의사 면허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최근에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 건데요.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많게는 50억 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막혔다는 문구가 뜹니다. 이 업체는 어제 오전 갑자기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전산에 문제가 생겨 투자자들과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4억 원의 손실이 났다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오류도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을 닫겠습니다. 라는 식의 일방적인 선포만 하고 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투자자들은 최소 800여 명입니다. 피해 금액만 최소 30억 원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측은 전산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상의 오류가 최고 많죠. 그게 이제 저희 책임이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출금, 오지급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져서 1982년에 문을 닫을 때까지 강제 수용된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곳이 선감학원입니다. 기록으로 확인된 수용자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는 피해 생존자들을 위해서 당시 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손엔 과자를 쥐었지만 눈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황하라며 끌려왔습니다.
도지사가 오는 날엔 고봉밥을 먹었지만 아이들은 굶주림이 더 익숙했습니다. 워낙 배가 고프니까 뭐 쥐 그딴 거.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경기도 안산의 선감도란 섬에 만들어졌습니다. 일제를 위한 소년병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방 후엔 불황화 단속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1955년부턴 경기도가 운영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대신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폭력은 심각했습니다. 데리고 나가갖고 그냥 뭐 개 패듯이 패는데 누가 오단 볼 사람 누가 있어요. 상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발가락 3개가 끝에가 좀 많이 잘라졌거든요. 그 동상 걸려갖고 육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게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학원을 나와서도 평생 가난이 따라다녔고 가족을 되찾지 못한 동료들은 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무용고 처리하는 것만 해도 많았어요. 진짜 부모도 못 만나고 죽는 거예요. 생존 피해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학원이 폐쇄된 지 37년 만입니다. 경기도 역시 피해자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교육부가 특성화고 학생 현장 실습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도중에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재작년 말에 실습 자체를 폐지했었죠. 취업률이 떨어지자 불과 1년 만에 정책을 되돌리는 건데 아직 학생들 안전 대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로막고 항의합니다. 유 장관은 재작년 말 폐지했던 특성화고 학생 현장 실습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실습이 폐지된 것은 잇따른 학생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1월 전주에서 LG U+ 콜센터에 실습을 나갔던 홍수연 양이 실적 스트레스를 고민하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주 음료수 업체에서 숨진 이민호 군도 현장 실습 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지금도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졸 취업률이 떨어지자 실습 폐지가 원인으로 지목된 겁니다. 현장 실습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희생된 학생 유가족들도 모임을 결성하고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기업가의 편을 서가지고 교육부 또한 그거에 편승을 해가지고 용역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은 단순한 취업률이 아닌 일자리의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도 기업을 빼고더라도 기업이나 그런 질이 너무 현저히 떨어지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마다 전담 노무사를 배치해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네, 지금 들으신 이 동요는 요즘 전 세계가 푹 빠져 있는 상어 가족이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다른 나라에선 이렇게 따라 부릅니다. 네, 4년 전 국내 한 스타트업에서 미국의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한 건데요. 해외에선 아기 상어를 뜻하는 베이비 샤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싸이나 방탄소년단이 올라 화제가 됐던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4주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요를 두고 법정 다툼도 예고됐습니다. 미국의 한 동요 작곡가가 이 곡이 자신이 만든 노래를 베낀 거라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겁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의 상어 가족과 흡사한 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베이비 샤크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노래는 북미권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일종의 전래동요입니다. 유튜브에서 20억 뷰를 기록하고 빌보드 차트까지 오른 상어 가족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건 이 전래동요 때문은 아닙니다. 상어 가족이 만들어지기 4년 전, 그러니까 2011년 미국 작곡가가 만든 노래와 비슷했습니다. 이 작곡가는 상어 가족이 자신의 편곡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 만들었다며
지난해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소송 규모를 키워 정식으로 민사재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어 가족을 만든 국내 스타트업은 오래된 전래동요를 새롭게 편곡한 2차 저작물이지 미국 작곡가 곡을 베낀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편곡과 번안, 개사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창작한 작품이라는 설명입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아이는 물론 어른까지 또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어 가족. 이 노래는 표절이냐 창작이냐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을 불러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2주째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남 4구는 한 주 사이 0.35% 내렸는데 6년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단독주택에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거란 전망에 급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내일부터 병사들이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5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다. 면회와 병원 진료, 자기개발 등의 목적으로 가능한데 개인적인 용무일 경우에는 한 달에 2차례로 제한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말 류 전 위원을 가리켜 주막집 주모라는 등의 표현을 해서 모욕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심장을 이식받아 회생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10달 만에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42살 김춘희 씨가 대전 성모병원에서 간장과 양쪽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한 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용의 대표팀 은퇴를 반대한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골을 넣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팀을 떠나겠다는 기성용의 결정을 아쉬워하는 건 한 선수가 만들어낸 우리 축구의 변화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기성용의 대표팀 11년을 백수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앞으론 이런 축구를 한동안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20m 이상 날아가는 긴 패스. 그런데 정확히 공격수에게 전달됩니다. 기성용이 바꿔놓은 우리 축구의 풍경들입니다. 11년 전 19의 나이로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부터 호들갑스러울 정도의 기대가 따라붙었습니다. 대표팀으로 나선 두 번째 경기, 북한전에서 터뜨린 데뷔골부터 강렬했습니다. 2002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멤버들이 하나둘 떠나갈 무렵 행운을 바라며 뻥뻥 내지르던 우리 축구에 패스의 가치를 살려냈습니다. 2010년 남아공에서 이룬 월드컵 16강. 박지성의 은퇴 무대였던 2011년 아시안컵에선 대표팀의 중심축이 됐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영국과 8강전 승리를 이끈 승부차기의 마지막 키커는 기성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에선 주장으로서 가슴 뭉클한 장면도 만들어냈습니다. 절대 자신감 잃지 마. 할 수 있어, 진짜로. 두려워하지 말라. 알지? 11년간 110경기에 나서 10골. 화려한 기록 뒤에 감춰진 고된 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 몸도 사실 이제 많이 옛날보다는 조금 망가진 것도 사실이고. 기성용은 한 사람의 축구 팬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손흥민은 기성용의 대표팀 은퇴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220m 높이의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린 자전거가 있습니다. 또 미끄러질까 불안한데 하얀 눈 위를 질주하는 또 다른 자전거도 있습니다. 모두 자전거 탄 사람들이 펼친 도전들입니다. 강나현 기자가 그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두바이 하늘을 날던 헬리콥터가 220m 높이 호텔 위에 멈춰섭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자전거에 몸을 싣고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4m 아래 옥상으로 몸을 던진 사이클리스트. 워터파크 미끄럼틀처럼 보이는 구조물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빌딩을 빠져나갑니다. 두 바퀴 자전거 하나로 두바이 명소 구석구석을 모험하듯 누빕니다. It's crazy because I'm really scared of heights as well. 멋들어진 도전에 성공했지만 정작 헬리콥터 안에선 무서움에 떨며 나는 잘하고 있다는 말만 되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얀 눈 위를 가로지르는 건 스키나 썰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알프스 눈밭을 나흘 동안 자전거로 누비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와 함께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 밤낮 없이 달립니다. 자전거로 해발 4,000m 높이의 산에 다다릅니다.
내려올 땐 미끄러질까 불안해 보이지만 속도를 뽐내다 푹신한 눈 위에서 파묻히는 것도 즐겁기만 합니다. 그렇게 눈밭에 새겨진 바퀴 자국은 두발 자전거로 만든 모험의 기록이 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공사업 때문인데요. 문제는 떠나야 하는 주민 대부분이 8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겁니다. 4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오던 마을 공동체마저 깨어질 위기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오후 5시가 넘은 시간, 경로당의 부엌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하잖아. 그럼 전부 노인네들이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이라 대부분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같이 여럿이 먹으면 서로 많이 좀 맛있으니까. 반찬값으로 내는 회비는 1인 가구는 3만 원, 2인 가구는 5만 원입니다. 김장은 각자 한 통씩 가져와, 떨어지는 대로. 가족처럼 사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32가구가 사는 마을에 걱정거리가 생긴 건 2016년. 정부에서 항공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이주를 하라고 한 겁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강제 이주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 대부분이 원래 살던 곳은 저 야트막한 산 아래쪽 마을입니다. 하지만 군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한 번, 또 일반 공항이 들어선다면 또 한 번 이주를 하면서 이 마을이 3번째 자리 잡은 마을인데요. 또 한 번 이주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매봉산이 어렸을 때 이제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매가 하늘을 나는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전투 비행장이 들어선 걸로 봐선 실제 하루 종일 비행기 소음에 시달립니다. 소나 돼지 등 가축을 기르기도 어렵습니다. 노인네들 기 다 먹었어요. 기 안 먹는 사람. 산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지만 뿔뿔이 흩어질까 이주를 원치 않는 겁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강제 이주한 건 지난 1979년. 당시 집도 같이 지었습니다. 이 마을로 이주해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집들도 새로 지었어야 하는데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처 개천에서 모래를 파다 직접 모래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래벽돌은 이렇게 담장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의 집들의 기초를 만드는 데도 쓰였습니다. 풀 짜서 박았나. 그렇게 박아 개울에서 저 개울에서 박아가지고서는 이거 시계로 쳐날라서 이거 엄청 배 아프게 짓는 집이요. 보상금으로 부족해 융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빚만 해서 갚느라고 배보다 배급이 더 커서 그거 이자해서 문어라고 허덕거리다. 3번째 강제 이주를 앞둔 지금도 당시 상황과 비슷합니다. 현재 책정된 보상금은 3.3제곱미터당 40만 원 수준입니다. 이주가 가능한 택지는 60만 원대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선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여기가 이 땅이 필요하면 저기 살만한 땅을 구해서 이 집 저 요대로 인자다고 이거예요. 우리가 집을 판다 그래서 땅을 판다 그래서 왜 잘 살고 있는 걸. 처음 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된 2016년에는 청주시가 인근에 땅을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유지 제공이 법적 논란에 빠지며 얼마 전 이를 번복했습니다. 대신 근처에 이주할 만한 곳들을 추천했습니다. 부지의 남쪽과 동쪽이 높은 흙벽으로 막혀 있고요. 한 마을 전체가 이주를 해오기에는 부지가 좀 좁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들이 이주지를 선정하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집단 이주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마을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개개인들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순살치킨이요? 좋죠. 먹기는 편하니까. 애들은 좋아하니까. 처리는 깔끔하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맛은? 순살치킨의 맛? 허니로 살린다. 교촌 허니 순살. 교촌 허니 소스가 순살을 만나 속은 부드럽게, 겉은 바삭하게.
살맛 나는 꿀조합. 교촌 허니순살.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빌딩 앞 화단에 붙어있는 문구에 오래 시선을 두었습니다. 비밀의 정원, 들어가지 마세요. 관리인은 화단을 가로질러 걸어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좀 아팠던 모양입니다. 마음 같아선 출입금지 표지판을 붙이고 싶었겠으나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고 사람들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는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경사로가 심한 지하철 환승 엘리베이터에서 마음 급한 이들은 그 재치 있는 문구를 들여다보면서 조급함을 달랬겠죠. 뛰지 마시오. 부정의 문구가 아닌 웃음 섞인 아이디어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그마한 변화를 불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처럼 사람의 말이란 참 오묘한 것이어서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보듬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핥히고 무너뜨리기도 하니 내가 타인에게 건네는 말은 어떠한가?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돌려주는 말은 또 어떠한가? 지난 명절에 등장한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 좀 빼야겠다 잔소리 하려면 10만 원.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물어보려면 50만 원. 명절날 을에 오가는 잔소리가 지긋지긋했던 사람들이 마치 놀이처럼 만들어낸 항목들이었죠. 무심히 서로를 향해 던지는 말들 때문에 오히려 명절이 두렵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점점 피하고 싶은 날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설날이란 말의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원이 있으나 설날은 처음 맞이하는 낯선 날이라는 의미,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서러운 날이라는 의미, 풀이대로라면 설날이란 모두가 조금은 낯설고도 사뭇 서럽게 맞이하는 첫 번째 새날일 터인데 그 조심스러운 정초부터 부디 말로 서로 상처 주지 마시길. 앞서 소개해드린 명절 잔소리 메뉴판의 맨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사장 선출은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횡령, 배임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한유총 회원 전체가 가입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특정 국회의원의 계좌번호와 후원금 한도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을 막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유총은 극구 부인했지만 실제 후원금이 입금됐고 이를 받은 국회의원 측은 후원금을 돌려줬습니다. 회원 개인이 냈어도 한유총에 동료가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교육청은 한유총의 이사장 선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구성부터 대의원들의 선출까지 허가된 정관의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덕선 이사장의 선출도 무효고 이사들의 대표권도 효력이 없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지회 6곳이 한유총에서 받은 육성비 수천만 원을 당시 이사장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특별회비를 만들어 쓰는 과정에서 특별회비 계좌에서 이사장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의 이 같은 조사 결과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감이라면서도 처분은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강경투쟁을 주도해온 지도부도 움직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의 유치원 개혁은 힘을 받겠지만 법 개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사립 유치원들은 개혁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게리라식 폐원 신청이 이어졌고 대규모 집회도 몇 차례 열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유치원 개혁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나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저도 3남매를 키웠고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버티던 한유총도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덕선 현 이사장의 선출 과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취임이 취소될 상황입니다. 거부할 경우 아예 한유총에 대한 설립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쪼개기 후원과 횡령, 공금 유용 등에 대한 수사도 지도부의 발목을 잡을 전망입니다. 교육부의 유치원 개혁 작업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유치원 3법이 최종 통과되는데 10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또 현재까지 폐원을 신청하거나 통보한 유치원이 131곳에 달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열까요? 예. 첫 키워드는 미스 코리아는 아니다로 잡았습니다. 왜 갑자기 미스 코리아가 나옵니까? 어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밝히면서 경쟁자인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한 평가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개혁 투쟁력이 있는 강력한 기도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얼굴 갖고 승부가 됩니까? 무슨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입니까? 예. 오 전 시장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외모는 된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예. 그것뿐이다고 잘라 말한 겁니다. 뭐 그나저나 미스 코리아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 전 시장이 이제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안중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인연인데요. 예. 지난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당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 당시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 나섰는데 뒤에 오세훈 전 시장이 뛰어들면서 경선 결과는 오세훈 전 시장이 1등, 홍준표 전 대표는 꽃다발은 같이 받았지만 3등으로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잘 기억하죠. 그때 100분 토론할 때 같이 예. 토론도 했었으니까요. 예, 상당히 분개를 많이 했었고요. 당시 그럼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압도적으로 표차가 커지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 그 이후로 재선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2011년 홍준표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의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는데요. 그 원인은 물론 직접적인 계기로는 선관위 사이버 테러에 당시 한나라당의 당직자가 연루됐다는 것인데 예. 근본적인 원인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걸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을 물러나면서 연쇄적인 그 책임을 지고 홍준표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된 겁니다. 예. 그때 기억이 아무튼 새록새록 나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 전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출마를 안 했으면 예. 이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황교안 전 총리 대 오세훈 전 시장으로 굳어지고 이는 친박과 비박의 계보를 이어서 나중에 대선 경선까지 두 사람의 구도로 갈 수가 있었는데 예. 뒤에 홍준표 대표가 출마를 밝힌 겁니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홍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오세훈 쪽으로 몰렸던 비박계 표가 갈라지기 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결국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된 것은 오세훈 전 시장이 부각되는 것을 막아서 황교안 대 홍준표의 구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오세훈 전 시장의 발목을 이번엔 잡았다라는 게 당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예. 뭐 당내 분석이고 뭐 실제로 예. 그럴지 안 그럴지는 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친박계가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쪽으로 몰려가고 예. 있고요. 비박계가 이전에는 오세훈 전 시장을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뭐 분산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홍준표 전 대표가 비박계랑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예. 그 표를 나눠 먹으면 어쨌든 오세훈 전 시장은 손해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는 2개의 카메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카메라를 얘기합니까? 오늘 민주당의 박주민 또 이재정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접견을 했습니다. 예. 구치소 밖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영상을 잠깐 보면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뒤에서 누군가 계속 저렇게 시위를 하면서 제가 화면을 좀 빨리 돌렸는데 약 4분 정도 예. 시위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고 누구누구는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격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인터뷰 소리는 거의 안 들리게 돼서 사실상 방송 인터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까 리포터에 나왔는데 박주민 의원 얘기가 좀 듣기 어려울 정도로 뒤에서 큰 소리가 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방송 기자들은 깔끔한 인터뷰 목소리를 따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1인 시위의 위력을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 1인 시위자도 방송인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그래요? 보면 예. 지금 저희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셀프 카메라를 들고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저 방송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저 사건이 나기 전부터 방송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조회수를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유튜버라고 저는 뭐 하는데요. 방송인이라고 해서 기존에 어떤 방송에 있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군요. 예, 물론 예. 시청자 수는 많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인 8시 현재 확인했을 때 조회수는 51회였습니다. 예. 저희가 제작한이라고 약 5, 6번을 들어갔기 때문에 약 40여 회 정도가 조회가 있었다고 빼고 알았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유튜버로서 계속 방송을 했는데 유튜브 카메라에 잡힌 당시 박주민 의원과 기자들과의 인터뷰 모습도 잠깐 이색적이었습니다. 예. 영상을 잠깐 보면 구치소 앞을 지나가는 차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좀 격한 구호를 외쳤었고 나중에 박주민 의원 등의 일행이 오자 이제 본인의 셀프 카메라로 지금 유튜브로 찍힌 화면입니다. 예. 계속 구호를 외쳤고 결국 같은 자리, 같은 장면에 있었는데 서로 다른 2개의 카메라로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2개의 다른 목소리가 전해진 겁니다. 예. 어쨌든 저 유튜버는 약 4분 넘게 계속 구호를 외쳤는데 지금 들어보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뒤에는 좀 쉬기도, 목이 쉬기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개의 카메라라고 했는데 또 눈에 띄는 게 있군요. 예. 2개의 국기. 예. 태극기와 성조기. 한 명이 같이 유튜버가 그러니까요. 들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어색한 투쟁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오전 11시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예. 어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혹시 보고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라라고 따졌는데요. 예.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발언 중에 좀 상황에 안 맞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마지막 건배 구호 한번 제청하고 끝내겠습니다. 건배 구호를 외치자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건배라고 하자. 지금 김영 의원이 고개를 돌리고 웃고 있고요. 상당수 의원들이 실소를 금치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소리 좀 줄여주시죠. 예. 너무 뭐 말실수겠죠. 예. 예. 좀 뭐 저런 상황에서 진짜로 건배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컵은 가지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보통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길게 한 뒤에 마지막으로 건배를 외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앞서 정영기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 입장을 길게 얘기한 뒤에 무심결에 건배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말이 좀 꼬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얼마 전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을 해서 여당에서는 웰빙 단식이다. 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역시 투쟁이 어색했기 때문에 말이 꼬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고요. 또 최근에 김태우 수사관 문제부터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까지 어떻게 보면 여당에 계속 악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야당으로서는 호재가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을 건배라는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한 것 아니냐. 당내 분위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양양에는 대설경보, 경기도와 대전 등 중부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지고 서울과 대구는 영하 7도 등 다른 지역도 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걸쳐서 보통에서 좋음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안나경 앵커와 저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박성태 기자도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편안하시길 빕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따라 한참을 가다 보면 갈곳